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TV 대표 코너 여의도 2프로 두 번째 주제는 이건희 회장을 추모하며입니다. 장프로님,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별세하셨습니다. 25일자인데요. 자, 대체로 이제 추모하는 분위기, 그리고 또 뭐 이건희 회장님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이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민주당 성향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낙연 대표 같은 사람들은 이 사족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훈계 쪽, 뭐 쓴소리를 한다, 명함이 있었다. 그동안에 이 삼성이 잘못한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옹졸한 처사 아닙니까?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게 이낙연이요? 예, 네. 저 사람 언론인이잖아요. 예. 저 사람은 뭐 80년대, 뭐 90년대, 이제 80년대 이렇게 언론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때 한창 언론이 세게 잘 나갈 때, 그때면 이제 사실 이 동아일보 계셨었는데 삼성 정도 기업에서 이제 이낙연 정도는 잘 모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예, 그래요. 예, 옛날에 뭐 저희도 뭐 언론인들을 많이 접해보지만 네. 오랫동안. 근데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 인간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인간의 기본이. 네. 본인이 네. 젊었을 때, 이럴 때 삼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겠어요. 뭐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 네. 앞에서는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아니면 자기가 사적인 그렇죠. 어떤 그런 거를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더군다나 애도를 표하는 이 장례 기간에는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집권당의 대표로서는 좀 그러니까 저 좌파 눈치 보냐 그래요. 좌파 소위 탈레반들 눈치 보냐고. 좌파 탈레반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입에 달고 사는 거지만 좌파들은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존중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죽음을 늘 도구로 생각하니까 저런 식의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지지율이 이재명한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자기 몰리니까 자꾸 탈레반한테 기웃거리는 거예요. 아, 자신의 강경 지지층. 자기가 몰릴수록 더 넓은 바다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몰릴수록 계속 궁지에 몰리면 계속 구석을 찾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일 수는 있겠으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저게 확장성이 없는 데다가 그렇죠. 고립되죠. 다시 나오기가 힘들어요, 저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구석대기로 들어가거나 동굴로 들어가면 안 돼요. 힘들다고. 자꾸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자꾸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야지. 자꾸 어렵다고, 자꾸 밀린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숨어 들어가면 영원히 게릴라밖에 못 해요. 맞습니다. 자,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 사실 이병철 창업주보다 더 삼성을 월등한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병철 창업주보다 이건희 회장이 한 일이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에 권원유착이다, 이렇게 하는, 정경유착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기업이 유착하고 싶어서 유착한 게 아니라 정치가 계속 빨대 꽂고서 그냥 쭉쭉 빨아먹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정치가 원해서 돈을 땡긴, 이게 더 강했지, 기업이 살고자 해서 정치를 활용한 측면은 그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이건희 회장이 남긴 것, 대한민국 사회에 남긴 건 글로벌 삼성뿐만이 아니라 이건희의 나를테면 브랜드랄까? 이건희의 어떤 리더십이랄까? 저는 이제 미국의 무슨 카네기라든가 아니면 포드라든가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제는 경제계 인사가 사회의 지도적 리더십을 발휘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족적을 좀 남길만 하다. 근데 그렇죠. 제가 이제 집권당에 좀 우려스러운 거는 좀 전에 이제 이낙연 대표 얘기도 했지만 그런 걸 안 남기려고 그래요. 이건희가 남긴 것, 글로벌 삼성이 아니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게 상징은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사실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을 구분한다면 저희는 이병철 회장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젊었을 때 이건희 회장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 기억에 아직도 남는 거는 프랑크 독일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회의했던 그 장면. 프랑크푸르트의 해상단들을 쭉 불러놓고 거기서 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한참 지나서 또 이제 화상회의를 했던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앞선 시각들인 거죠. 그렇죠. 1990년, 80년대 후반 90년 이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사실 막 이제 글로벌이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앞선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예. 너무 멀리 앞서가도 곤란하지만 네. 리더는 늘 조금씩 앞을 내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이 오늘날 이와 같은 소위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늘 글로벌 흐름에 늘 반발짝씩 조금씩 앞서가고 있었다는 거죠. 빠르게.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는 거죠. 네. 결국 그것이 오늘날 삼성과 네. 다른 기업의 여타 기업의 차이점을 낳은 거겠죠. 80년대만 하더라도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20년 사이에 삼성은 이미 추월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해버린 거죠. 네, 네. 결국은 모든 리더는 멀리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앞서가는 그런 관점과 시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꾸준하게 일관되게 실천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고인이지만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일관성이라고 봐요. 일관성. 게다가 이제 말을 좀 어눌하게 하기도 하고 말보다는 꾸준한 행동, 실천. 그렇죠. 예. 결국은 요즘같이 말이 앞서는 시대에 이건희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반박자 앞선 리더십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비근한 대로 이제 이건희 회장을 이렇게 만났던 분들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건희 회장이 막 마치 선문답 하듯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화두를 잘 던지죠. 10년 뒤에 어떨까? 뭐 20년 뒤에 어떨까? 아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준비가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 1987년 12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때 취임사에서도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서 90년대까지는 삼성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장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1993년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이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미국인가 어디서 이제 행사를 치르는데 삼성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이래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이 유명한 얘기가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 모습들 보면 저희가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정말 한국의 포드, 한국의 카네기 뭐 이 정도 칭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분들보다도 더 앞설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양반들은 뭐 거의 그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에서 기업을 했고 그 당시에는 뭐 허허벌판에서 기업을 한 거고 이 양반은 90년대, 1990년대면 이제 아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할 때 그 숲에서 이제 소액에서 그것도 이제 소위 얘기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경강의 작은 나라에 있는 기업을 초일류 기업으로 키운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래서 되게 그 일관성 있는 리더십과 결국 저 양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목표의식인 것 같아요. 결국은 기업을 성공시키는 것을 기업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드는 거에 집중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방이니까. 그것이 뭐 기업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거나 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초일류 기업이. 역시 이제 뭐 이게 리더라고 하는 거는 그 목표의식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좀 주목하는 대목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본이라는 그 국가의 이름을 꺼내는 게 참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예, 진짜 참 말도 안 되는 이 정부가 하도 반일을 외치니까 이 무슨 뭐 조금만 일본 얘기만 하면 바로 그냥 너 친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할 정도로 사회가 약간 굴절되고 왜곡돼 있는데 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희 회장을 보면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주로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했던 일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희 회장은 겉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 일본을 넘어서야지 1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당시에 소위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추진했던 게 이제 소위 이제 반도체, 전자산업인데 전자산업의 1등이 일본이었죠. 그걸 지금 다 뛰어넘고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표가 거길 수밖에 없고 일본을 뛰어넘으려면 일본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일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대한민국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상대방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방을 싫어하는 거랑 상대방을 뛰어넘는 거랑 이거는 다른 거죠.
상대방을 싫어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러면 안 볼 아예 거냐, 안 보고 살 거냐 이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일본과 보이지 않게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일본하고 싸우는 거냐? 아니면 일본을 뛰어넘는 거냐? 그 길이지 않습니까? 예. 그 길. 일본을 예. 넘는 것. 그렇죠. 네. 우리의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우리 국가의 일본에 대한 목표는 그 네. 길이에요. 그 길. 그렇죠. 네. 그 길이죠. 일본을 네. 뛰어넘는 거, 일본을 극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본에 네. 대한 우리 정신적인 트라우마,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을 뛰어넘는 소위 국가로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목표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하고 감정 싸움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냥 우리 각자가 그냥 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그 길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 길을 하려면 일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희 회장이 남긴 것이 이제 다만 뭐 비근이 뭐 삼성이라고 하는 큰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넘어서는 그 길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 중에 하나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아니 왜냐하면 정확한 말씀이신 게 네. 이건희 회장이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했을 때 그 양반의 목표가 당시 뭐 독일이나 미국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 기업의 총수로 등장했을 때는 일본이 세계 세계 넘버원이었어요. 넘버원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당시 맞습니다. 일본이 세계를 휘젓고 있을 때 그 이후에 등장해서 20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고 극복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오늘날 삼성인데 이제 그거 입장에서 보면 맨날 그 일본 제품 뜯어서 뭐 조립하고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 짓 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예. 예. 그게 자기 뭐 취미 생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뭡니까?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뛰어넘으려면.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상대방을 알아야 이기 상대방 몰라가지고 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일본을 이기려면 이건희 회장이 해왔던 대로 정말 일본을 잘 이해하는 지일이 필요합니다. 일본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근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을 뭐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뭐 괜히 그랬다가는 친일파로 몰아서 뭐 다 족칠 뭐 이런 분위기니까 참 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좀 걱정됩니다. 좌파가 하는 반일몰이는 네. 저거는 아무런 목표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국내용 정치적 도구로. 그 자기들만 그냥 네. 뭐 예.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그러는 건데 네. 결국 리더의 그런 데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반일 해가지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없죠. 아무것도 반일에도 남은 게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반일을 한다고 매일매일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네, 네. 그냥 그 에너지만 소모한 네. 거예요. 결국 그런 몇몇 그런 정략적인 몰이에 놀아나가지고 네. 괜히 그냥 감정 소모하고 우리 에너지 소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를 점점점 뒤처지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이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참 이런 것도 이용도 잘합니다. 예. 언론도 심지어는 이 가족장으로 치른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빈소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또 저렇게 대범하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저거 저 비서한테 시켜갖고 야 사진 찍어 뒤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몰래 사진 찍었네요. 네. 앵글도 안 맞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앵글도 안 맞고 이거 그냥 저 휴대폰으로 이렇게 야 찍어 무조건. 그래서 이걸 공개하는 이게 참 이 옛날에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저런 거 잘못 올려가지고 난리 난 적이 많아요. 저기 남의 상가집에서 누가 맞습니다. 그걸 예. 기념사진이라고 찍어요. 저게 맞습니다. 말이 안 돼. 예. 저걸 기념사진이 아니잖아요. 저게. 아니죠. 예. 예. 근데 이게 전 이용섭이라는 사람도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좌파 네. 이놈들은 네. 사람의 죽음을 경시한다고. 사람 죽음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을. 이게 다 수단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다 그냥 이놈들 막 어디 가서 널브러져서 울고 막 그러는 그 생쇼예요, 생쇼. 생쇼. 예. 아, 그러니까 누군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으면 그건 다 쇼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늘 보실 때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네. 일관성을 봐야 돼요. 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늘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는지 아니면 네. 왔다 갔다 하는지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쇼예요. 그렇죠. 예. 이 국세청장 지냈죠. 그 건교부 장관 했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이분이 3번가 했는데 이용섭. 예. 그리고 현재 광주광역시 시장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올릴 이유가 없죠. 본인 예. 조문하고 하는 예. 저걸 왜 자랑할 일도 아니죠. 아니 저기 문재인 보여주려고 올렸나?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네.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모독하는 행위죠. 맞습니다. 전 고인을 예. 모독하는 행위예요. 네. 네. 저희는 뭐 이건희 회장을 모독할 뭐 하등의 이유가 없고 오히려 찬사를 보내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워 있은 지가 이제 6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한 7년 7년 가까이 횟수로 됐는데 되는 거죠. 뭐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합니다. 거의 의식 불명 상태로 계속 병상에
누워 있었을 거로 짐작이 되는데, 자, 왜 연명 치료를 6년 5개월 동안 해왔다가 왜 이 시점 10월 25일 그 날짜에 연명 치료를 중단했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호기심은 좀 들어요. 이게 삼성의 선택이었을까? 삼성 이재용 일가의 선택이었을까? 여기는 좀 궁금증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되게 예. 이제 근데 뭐 저게 이제 뭐 이건희 회장 삼성이라는 큰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예, 이제 예. 더더욱 이제 그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하는 거는 유가족 혹은 소위 얘기해서 병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나서 더 이상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는 네. 근데 타이밍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뭐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뭐 시점을 갖다가 빼고 나면 네,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치료를 할 수 없는 치료의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그 판단을 네. 내리는 그런 이제 시점이 와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로는. 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삼성 내부에서 이 이건희 회장의 연명치료 중단 타이밍은 아주 심사숙고를 했을 거로 저는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삼성이라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세대 교체의 문제도 있고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그동안에 가졌던 뭐 여러 가지 영향력 그에 반해서 그러면 이재용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왜 이 타이밍이었을까? 근데 저거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옛날 역사 속에서 보면 네. 되게 이제 뭐 저게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기업 총수가 있고 이제 예. 그 구조가 되게 이제 뭐 그 이 완벽하게 오너십 구조로 왕조 시대라든가 아니면 네. 이제 뭐 영주가 있던 시대라든가 이런 데 네. 보면 그 소위 얘기해서 되게 그 후계 구도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소위 영주가 죽거나 왕이 죽었을 때 혼란이 오죠. 네, 혼란이 네. 오기 때문에 네. 그 죽음 자체를 약간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자체의 발표를 늦추는 그런 늦추죠. 역사적인 사례들은 있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이제 뭐 왕조 시대나 이제 네. 뭐 영주가 있었던 시대나 그런 네.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왕왕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얘기해서 옛날 영화 보면 막 각계무시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다케다 신겐 같은 경우에 뭐 죽었는데 몇 년 동안 그 소위 해서 누가 영무자라고 해서 이제 네. 똑같이 생긴 사람이 맞습니다. 이제 뭐 네. 계속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걸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소위 우리 다케다 전에 신겐이 그 아들에게 이제 유명한 이제 영화 중에 왕의 남자도 뭐 그렇죠. 이병헌이 일종의, 연기를 했는데 1인 2역을 했는데 한 명은 왕, 한 명은 광대. 광해 같은 경우죠. 그게 예, 이제 그렇죠. 광해 같은 경우인데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지금 네. 뭐 이건 저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다만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의 이제 뭐 후계 고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뭐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네. 있어서 그동안 한 7년 동안 계속 지금 삼성의 그 문제가 됐던 게 후계 구도거든요. 삼성이 좀 그것 때문에 계속 골머리가 났죠. 그게 이제 소위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이제 뭐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뇌물죄로 이제 엮어놓은 사안도 바로 이제 저 사안인데. 그러니까 합병 문제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그렇죠. 활용한 문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권이 삼성의 후계를 밀어주기 위해서 도움을 줬느냐 안 줬느냐 뭐 이런 문제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하고 지금 이제 최근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시기와 거의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한 4, 5년 맞아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아버님이시고 다 유가족들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했을까 그런 거죠. 뭐. 요즘 여러분 조금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으나 뭐 그게 그렇죠. 조금 예민한 가족들이 그게 옛날 뭐 그거 왕조 시대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뭐 그냥 다만 이제 뭐 더 이상의 이제 연명 치료 자체가 이제 더 불가하고 그런 어떤 이제 뭐 그 주치 의사들의 판단 그다음에 이제 뭐 가족들 입장으로서도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고인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제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렇죠. 존엄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또 존엄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소위 해서 이제 존엄사라고 하는 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쪽으로 뭐
생각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자, 좀 뭐 예민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일단 뭐 한번 궁금증이 드는 대목에 대해서는 뭐 말씀 좀 나눠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에 내가 속해 있고 이 지도 체제, 또 경영 오너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해소할 때, 뭐 결정을 할 때 그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볼 거라고 저는 뭐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후계 구도의 문제인데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순항할 수 있다 없다, 순항할 것이다 아니면 이재용 후계 구도의 일정 부분이 해소됐다,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판단 잣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이건희 회장이 남기고 떠난 것, 네,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대현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